1929년에 취역한 일본 항공모함 카가는 2년 전에 취역한 아카기와 함께 제1항공함대 제1항공전대 소속으로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했습니다. 카가가 처음부터 이런 모양으로 생겼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함교 아일랜드 구조물이 없었고 갑판도 3단이었는데 1930년대에 개장돼서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흔히 보기 힘든 3단 갑판에 관한 영상은 말미에 링크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카가는 최고 속력이 약 28노트에 불과해서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한 일본 항모 4척 중 가장 느렸습니다. 사실 이건 엔터프라이즈 폭격대로부터 폭탄을 맞는 것과는 큰 상관은 없었을 텐데 갤러어 대위가 편대장인 VS-6를 비롯해 워낙 많은 수의 폭격기들이 달려들어서 희류나 소류만큼 빨랐어도 폭탄 세례를 피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입니다. VB-6의 리처드 베스트 대위가 딕 베스트라고 보통 불리는 것처럼 갤러어 대위도 가운데 이름인 얼을 따서 얼 갤러어라고 보통 불렸습니다. 갤러어는 지난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카가의 첫 명중탄을 안긴 사람이고 1983년에 사망했는데 그 전에 미드웨이 관련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폭격대 VS-6와 VB-6가 아라시를 따라 북동쪽으로 비행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일본 함대를 발견했는데 이 시점에 관해 갤러허의 전후 증언을 들어보면 바다 전체가 일본 함들로 뒤덮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모함뿐 아니라 주위에 있었던 모든 호위함들이 폭격대가 고고도로 왔기 때문에 전부 잘 보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일본 함들 간의 거리는 폭격대가 피해 없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넓었을 것입니다. 엔터프라이즈 폭격대는 일본 함들을 발견하기까지는 무선 침묵 중이었는데 갤러어가 전체 편대장인 매클러스키와 통신을 할 때에는 수신호를 이용했습니다. 수신호 방법은 주먹을 쥐거나 손을 피는 것을 이용하는데 주먹을 쥐면 모르스 부호 다시 되고 피면 대쉬가 되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물론 일단 일본 함대를 발견하고 공격 준비에 들어가면 무선 침묵의 필요는 없었습니다. 갤러어는 자신이 폭탄을 투하하기 전 카가로 다가갔을 때 비행갑판 앞부분에 그려진 붉은색 동그라미를 목표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항공대는 거의 두 편대가 카가로 달려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수의 조종사들이 붉은색 동그라미를 목표로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참고로 미 항공대가 제로기에 방해가 거의 없었던 수평 폭격을 할 때에는 상공에서 찍은 여러 자료사진들이 많이 있었고 이 채널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공격이었던 급강하 폭격 시에는 이를 찍은 사진은 없다시피 합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디오라마, 축소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 공식 자료에 존재하는데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이 채널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명중탄이 나올 당시 카가는 지금 이 그림과 같이 우현 쪽으로 선회해서 회피 기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폭탄을 맞은 후미 부분 비행갑판 아래에서는 필사적인 소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폭탄을 맞는 순간은 못 보았어도 폭발음과 연기는 놓치기 힘든 것이어서 카가 항해장 몬덴 이치지 중자는 후미 부분에 폭탄이 명중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중된 폭탄은 갤러어가 떨어뜨린 네 번째 폭탄, 그리고 급강하 폭격에 돌입한 엔터프라이즈 폭격대로부터 폭탄이 계속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폭탄은 빗나갔습니다. 해상에 폭탄이 떨어진 위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폭격기의 폭탄이 카가의 전방, 엘리베이터 앞부분에 떨어졌습니다. 500파운드 폭탄은 비행갑판 아래 전투기 경납고에서 폭발했습니다. 카가에서도 발진 준비를 하느라 경납고에 항공기들이 무장을 마치고 연료를 채운 채 대기하고 있었고 곧 큰 유폭이 일어나 경납고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 폭탄으로 카가에서는 이제 항공기 발진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일본 항모부대 전력에서 카가가 이탈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폭발이 함교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함교 자체에도 큰 충격이 가해졌을 것입니다. 카가를 향해 급강하를 시작한 엔터프라이즈 폭격대는 총 28기로 추정되고 이제 나머지 21기의 폭탄이 떨어질 차례였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카가의 북동쪽에서 제로기를 공격하고 있던 세치 소령이 엔터프라이즈 급강하 폭격대가 카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차례로 줄지어 급강하를 실시하는 돈틀리스 폭격기들의 은빛 날개가 햇빛에 비춰졌고 세치 소령 자신은 돈틀리스 폭격기들이 마치 은빛 폭포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버 워터폴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꽤 유명한 어구가 돼서 이걸 제목으로 단 미드웨이 해전 관련 단행본들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공식 기록에는 카가에 떨어진 첫 2개의 명중탄 위치를 위 그림과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카가에서 생존했다는 장교나 수병의 증언을 일부 자료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그 증언들 가운데서도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격 시작 이후 1, 2분 만에 일본 항모 한 척을 사실상 전열에서 이탈시킨 것은 아침부터 이어진 수평 폭격이나 어뢰 공격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다이브 바밍, 즉 급강압 폭격에 대해 좀 더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돈틀리스 폭격기가 일본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폭격기는 급강압 폭격이 아니라 수평 폭격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조금 후에 살펴볼 급강압 폭격과 수평 폭격은 다른 점이 많습니다. 이제 이 폭격기는 수면에 일본 항모를 맞추기 위해 폭탄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제대로 폭탄을 맞추기 위해 몇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43년에 미군에서 급강압 폭격에 대한 교육 자료로 만든 필름의 일부인데 수평 폭격의 경우 폭탄에 어떤 종류의 힘이 가해지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항공기가 가만히 서 있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폭탄을 투하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폭탄은 항공기의 비행 전진 속도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중력과 공기 저항의 영향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수평 폭격을 실시할 때는 폭탄에 작용하는 이 3가지 요소를 염두에 두어야 하고 전진하는 폭격기에서 투하한 폭탄은 대략 이런 곡선 모양으로 낙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폭탄을 너무 일찍 투하해서 적 항모에 미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폭격기가 폭탄을 너무 늦게 투하하면 이런 식으로 또 빗나갈 것입니다. 항공기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수평 폭격에는 이런 큰 탄착 오차가 생기기 쉽고 이를 없애기 위해 폭격기는 정확한 위치에서 폭탄을 투하해야 합니다. 이제 돈틀리스 폭격기가 90도 각도로 급강하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진 속도, 중력, 공기 저항 때문에 폭탄이 빗나갈 염려는 없습니다. 처음에 위치를 잘 잡았다면 투하 시점에 관계없이 폭탄은 그대로 명중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평 폭격과 달리 폭탄의 궤적에 미치는 여러 요소를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것이 수평 폭격의 단점을 보완한 급강압 폭격의 기본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90도 각도로 급강하는 것은 이론적인 경우에 불과하고 90도보다 더 완만한 각도에서 하강해서 폭탄을 투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론적인 90도에서 더 각도가 완만해질수록 수평 폭격에 접근하게 되고 중력 등이 작용해서 궤적이 바뀌어 폭탄이 명중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완만한 각도로 급강하는 것보다 90도에 더 가깝게 급강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왼쪽 상황은 조종석에서 봤을 때 급강압 폭격기가 하강하는 각도가 완만한 것이고 오른쪽 상황은 조종석에서 봤을 때 폭격기가 하강하는 각도가 가파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90도에 가깝게 가파른 각도로 접근하는 게 항상 좋을 것 같은데 당시 미군 급강압 폭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이 그림을 보면 70도 정도 각도로 접근해서 폭탄을 투하하게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급강압 폭격에 따르는 실제적인 이유로 90도 급강압보다 어느 정도 완만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항공기가 90도 각도로 하강할 때 처음 하강 지점을 잘 잡으면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하강 지점을 조금이라도 잘못 잡으면 바로 빗나가 버리게 됩니다. 이럴 경우 비행기를 좌우로 움직여서 다시 일직선상에 오게 맞추는데 하강 각도가 가파를수록 비행기를 더 많이 움직여야 하고 급강하 시에 이런 기동을 하는 것은 완만한 각도일 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투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무조건 하강 각도가 90도에 가깝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만한 각도로 접근하는 것도 앞에서 살펴본 단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각도를 조정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미해군에서 채택한 것이 70도 혹은 65도에서 70도의 진입 각도입니다. 지금까지 급강압 폭격의 아주 기본적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쪽 전공도 아니고 해서 설명이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미드웨이 해전의 승패를 사실상 결정지은 급강압 폭격에 대해서 더 다루어야 하는 내용은 한 번에 안 하고 차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불타는 카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중탄에 이어 두 번째 명중탄, 엔터프라이즈 폭격대의 7번째 폭탄이 카가에 명중한 이후 가까이 있던 카가의 함교는 큰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증언에 의하면 함교의 유리창이 폭발로 인해 전부 깨졌고 오카다 지사쿠 함장은 큰 충격을 받은 듯이 보였다고 합니다. 폭탄을 맞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로 함교에서의 지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함장에게 함교에서 빠져나올 것을 누군가 건의했지만 오카다 함장은 확실하지 않은 말투로 함교에 머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증언을 남긴 카가 생존 장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시점에서 함교를 떠났는데 바로 이어서 엔터프라이즈 폭격대 폭탄이 함교 근방에 또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곧이어 카가의 폭탄이 계속 명중하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명중탄 이후 두 개가 더 명중했을 수도 있고 사실 하나였을 수도 있지만 하나는 함교 바로 앞, 다른 하나가 함교의 정통으로 명중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또한 당시 함교 앞에 급속 보급용 5톤짜리 연료차가 있었는데 이게 폭발하는 바람에 함교가 파괴되었다는 말도 있고 연료차 폭발로 함교가 연료를 뒤집어 쓰기만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더 유력한 것은 두 발이 따로 떨어진 것이고 500파운드 폭탄 하나가 함교의 명중에 함교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든 카가의 함교는 거의 사라져버리다시피 했고 오카다 지사쿠 함장과 부장, 항해장 등 함교에 있던 간부들이 전멸해버렸습니다. 미군 급강한 폭격대를 발견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이 많이 잡아도 3, 4분 안에 전부 일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1942년 6월 4일 10시 20분부터 25분 사이에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일단 가장 먼저 미 항공기의 폭탄을 맞은 카가에서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이때 일본 함대의 다른 항공모함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